지난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영상을 보신 많은 캐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댓글로 지브리 완전 분석 연작 요청을 주셨던 게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래서 전 블루레이와 서적, 많은 기사와 인터뷰 등 지브리를 애호했던 여정의 흔적들을 다시 뒤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망상이 가득한 이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성공 이후 어느 날 미야자키 하야오, 줄여서 미야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지브리의 제작자 스즈키 토시오의 방에 찾아오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책의 제목은 마법사 하울과 불의 악마. 다이애나 윈존스가 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 판타지 소설이었죠. 미야는 본인이 이 작품의 감독이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었기에 당시 도에이 애니메이션에서 디지몬 어드벤처를 만들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애니 감독 호소다 마모루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호소다 마모루 감독에게도 고민이 생기죠. 호소다 감독이 동경했던 미야 감독은 매사 시시콜콜 참견이 많고 하루하루 끝까지 밀어붙이곤 다음날이면 전부 뒤집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작업 방식을 갖고 있었기에 호소다는 결국 하울 감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농담삼아 웃으며 말했지만 당시에도 단지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엄격한 제작 방식에 내던져진 호소다 마모루를 바라보던 미야 감독은 내심 호소다 마모루를 무척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의 스토리를 살펴보시죠. 주인공 소피는 소피さん, お店閉めました. 소피さんも行けばいいのに. 모자 가게에서 일하는 소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모자 가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ねえお姉ちゃん、本当に一生あのお店にいるつもりなの？お父さんが大事にしてたお店だし、私長女だから。 죽은 아버지가 남긴 모자 가게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奥様、お帰りなさい。 소피는 예쁜 어머니와 동생과는 달리 자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 수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소피는 동생 레티가 일하는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군인들이 나타나 길을 막고 本当に子ネズミちゃんだぜ。通してください。いやーごめんごめん探したよ。 때마침 잘생긴 청년이 나타나 なんだお前は。この子の連れさ足を出して歩き続けて。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하울, 소문의 마법사였죠. 上手だ。 어둑해진 밤, 모자 가게를 닫은 후 갑자기 어떤 수상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お店はおしまいなんです。安っぽい店。安っぽい帽子。 소피는 나가달라고 말하나 그만. 荒れ地の魔女に張り合おうなんていい度胸ね。 수상한 여자의 저주에 걸려 90세의 노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데요. 이 수상한 여자의 정체는 바로 하울의 생명을 노리는 황야의 마녀. 하울과 소피의 접점이 생기자 관계를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ハウルによろしくね。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던 소피는 정처 없이 길을 나서고 杖に良さそう。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해 들어올리자 かかしか。でもお前、なんで一人で立ってるの？ 웬 마법에 걸린 허수아비가 나오는데요. 그 허수아비는 소피를 따라와 지팡이를 하나 건네주고 길을 재촉하던 소피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조우합니다. あんた、うちを連れてこいって言うんだけど、まさか。 이렇게 성에 입성. こんがらがった呪いだね。 불의 악마 켈시퍼를 만나죠. 켈시퍼는 자기 저주를 풀어주면 소피의 저주도 풀어주겠다지만 켈시퍼가 하울과 맺은 계약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오로지 소피의 목. カルシファーが入れたんだよ。まさか魔女じゃないでしょうね。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소피는 하울의 제자 마르쿠를 만나고 때마침 돌아온 하울과 아침 식사를 하던 그때 であなたの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何？ 소피의 주머니 속 황야의 마녀의 메시지. お前の心臓は私のものだ。ソフィーさんって荒地の魔女の手下なの？バカを言うんじゃないよ。私こそあれっちの魔女に。 하지만 소피는 자신과 황야의 마녀와의 관계 그리고 저주에 대해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성의 청소부가 되어 이들과 기묘한 동거 생활을 시작한 소피. 다음날 바닷마을로 장을 보러 나가 황야의 마녀의 부하들을 보고
황급히 돌아온 소피에게 ソフィー風呂場の棚いじった？見てソフィーが棚をいじくってまじないをめちゃくちゃにしちゃったんだ。そんなにひどくないわよ。もう終わりだ。美しくなかったら生きていたって仕方がない。 우울해진 하울은 어둠의 정령을 불러내고 걸쭉한 점액을 뿜어내죠. 그 모습을 본 소피는 もうハウルなんか好きにすればいい。私なんか美しかったことなんか一度もないわ。 이렇게 울면서 성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ここに置いておくから冷めないうちに飲みなさいね。 침착하게 돌아와 자신을 간호하던 소피에게 하울은 行かないでソフィー。僕は本当は臆病者なんだ。 전쟁에 나가기 싫다며 왕실 마법사이자 자기 스승인 설리먼을 만나라고 하는데요. マダムサリマン？お守り無事に行って帰れるように。 왕궁에서 만난 황야의 마녀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마법 때문에 그만 소피보다도 더 늙은 노파가 되어버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하울의 마법을 빼앗겠다고 말하는 설리먼에게 소피는 ハウルは来ません。魔王にもなりません。私はそう信じます。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ハウル、久しぶりね。先生もお元気で何よりです。母を連れて行きます。逃がしませんよ。 그때 국왕으로 변했던 하울을 알아본 설리먼이 마법을 시전. 왕궁에서 도망치며 황야의 마녀와 설리먼의 애완견까지 데리고 와서 성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한편 마을에선 공습 경보가 울리고 覗き虫かい。シャリマンも古い手を使うね。ごめんね、ソフィー。 켈시퍼의 힘으로 그간 안전했던 성은 설리먼의 소피의 엄마를 이용한 계략으로 켈시퍼의 불길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ソフィーはここにいろ。カルシファーが守ってくれる。外は僕が守る。 소피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러 나가는 하울. 그런 하울을 구하기 위해 성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소피. カルシファーお願い。あなたにしかできないの。 그러나 황야까지 가기 위해선 켈시퍼의 불꽃이 필요했고 약해진 켈시퍼의 기운을 되찾기 위해 소피는 じゃあソフィーのなんかをくれるかい？これは？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먹이죠. すごいわ、カルシファー。 황야의 마녀는 자기가 오랫동안 얻으려 했던 하울의 심장을 켈시퍼에게서 발견. ハウルく死ぬ。 손에 넣어 몸에 불길이 옮겨 붙지만 소피는 물을 뿌려 황야의 마녀를 구하고 그만 불꽃이 꺼져버린 켈시퍼. ハウルが死んだらどうしよう。 소피는 켈시퍼의 소멸로 하울까지 죽을까 싶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하울이 준 반지의 빛을 따라가 보니 하울이 어릴 적 켈시퍼와 계약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ハウル、カルシファー。私はソフィー。待ってて。私切っていくから。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소피는 하울에게 심장을 돌려주고 계약과 저주가 모두 풀리며 새로운 성의 하늘을 날며 모두 함께 살아간다는 여기까지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뭔가 다른 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미야 감독의 작품들은 한 컷당 4에서 5초를 쓰는데요. 콘티를 그리고 나니 한 컷당 8초가 나와버리고 말았다죠. 어차피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으니 컷이 길면 2시간 분량의 이야기가 4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기에 제작 도중에 컷 길이를 줄여 템포를 빠르게 가져갔고 그 결과 하울은 느긋한 전반부와 급진적인 전개감을 보여주는 후반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뻔하지 않고 의외적, 나쁘게 말하면 산발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로 보이는 건 그 때문입니다. 미야 감독은 각본을 쓰지 않고 그림 콘티에서부터 시작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제작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작품은 여러 이야기가 잇따라 일어나 한 방향으로 좀처럼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와 승이 계속되어 미야도 스즈키도 모두 고민이었다는데 이 난제를 해결해 준 건 제작진이 명장면으로 꼽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あんたさっきからため息ばっかりついてるよ。おばあちゃん、恋をしたことあるの？そりゃしたね。今もしてるよ。 이건 영화 스탠맘에서 참고한 장면으로 영화 속에서 한 사진가인 여자는 변호사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함께 살게 되는데요. 변호사의 아이들을 돌보는 게 버거워 변호사의 전처에게 의논을 하러 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처가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고 결국 남은 시간 동안 모두가 함께 살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하울은 소피와 황야의 마녀의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이 많아서 복잡해지면 엉킴을 풀기보다는 다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魔女のばあちゃんにサリマン先生の犬とは。や、君がカブだね。我が家族はややこしいものばかりだな。 이렇게 말이죠.
둘째는 소피와 황야의 마녀가 왕궁의 긴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원래 먼저 올라간 소피가 도중에 멈춰 황야의 마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지만 미아의 신뢰를 얻은 애니메이터 오스카 신지가 사력을 다해 경쟁하는 장면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셋째는 클라이막스로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의 화풍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붕괴되어 아래판만 남은 이 성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작품 후반 다리와 판자만 남아버린 성이 연상되죠. 이때 황야의 마녀가 하울의 심장을 주지 않으려 하자 소피는 お願いばあちゃん 이렇게 할머니를 안고 そんなに欲しいのかい？仕方ないね。大事にするんだよ。 하울의 심장을 건네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초반부 소피와 하울이 만난 장면에서도 이렇게 공중을 걸을 때도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타를 파즈가 받을 때도 미래소년 코난에서 코난이 라나를 안고 달릴 때도 이렇듯 미아의 작품 세계에서 남녀의 만남은 상대를 살짝 어루만지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많은 설정들을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도시전설이나 소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カルシファーだ 켈시퍼는 원래 마력을 가진 별의 아이. 별의 아이가 하늘에서 땅에 떨궈지면 소멸해버리게 되는데요.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한 어린 하울은 별의 아이에게 자기 심장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둘의 계약은 원작에 더 명쾌하게 쓰여 있습니다. 별의 아이를 잡아 더 강한 마력을 얻고 싶었던 하울, 땅에 떨어진 채 죽고 싶지 않았던 별의 아이, 양쪽의 니즈가 일치해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하울의 심장을 받은 별의 아이는 켈시퍼라는 이름의 불의 악마가 되어 하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켈시퍼는 소피에게 내가 죽으면 하울도 죽는다 라고 하죠. 이 계약을 풀기 위해선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말할 수 없고 제3자인 소피가 이 계약의 비밀을 알아내야 하기에 켈시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ソフィー、早くオイラとハウルの契約の秘密を暴いてくれよ。契約の秘密についてはオイラは喋れないよ。 이 설정을 고작 수십 초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난해할 수 있는 지점이지만 일단 여기서 기억해둬야 할 단어는 계약입니다. 초반부 하울의 성을 본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聞いた？南町のマーサって子ハウルに心臓取られちゃったんだってね。 그리고 소피의 동생 레티도 이렇게 말하죠. その魔法使いがハウルだったらお姉ちゃん心臓食べられちゃってるよ。 하지만 하울이 정말 심장을 먹진 않습니다. 다만 하울은 켈시퍼에게 자기 심장을 주었기에 심장이 없고 大丈夫よハウルは美人しか狙わないもの 심장이 없어진 자리에 공허한 마음을 미인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렇다면 황야의 마녀는 왜? 라는 물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의 영문 음성을 들어보시면 How? Why is the Witch of the Waste trying to hunt you down? She was once quite beautiful, so I decided to pursue her.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다던 황야의 마녀의 과거는 사실일까요? 이건 도쿄 미타카에 있는 지브리 미술관에서만 방영된 하울의 사이드 스토리 별을 산 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노우에 나오히사가 그린 동명의 그림책이 원안으로 이노우에는 귀를 기울이면의 배경 미술을 담당했고 지브리 미술관의 벽화를 그린 적도 있죠. 표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7년에 나온 지브리 최초의 블루레이 애니메이션이자 이노우에의 회화 63편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초현실적인 작품 이바라드 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별을 산 날의 주인공 이름은 노나이고 상대 역은 신비한 여성 니냐. 두 사람이 별의 아이를 손에 넣고 그 별을 키워나가는 것이 내용으로 이게 과연 하울과 어떤 연관이 있나 싶지만 2012년에 니코동으로 공개된 스즈키 토시오와 오시이 마모루의 대담에서 스즈키가 미아가 드물게도 사이드 스토리를 작업했어 하울의 소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젊은 황야의 마녀가 나와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 하울의 동정을 빼앗지 라는 말도 합니다. 황야의 마녀의 하울 동정 파괴설은 이 대담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울이 여성들의 심장을 먹는다는 소문은 사실 마르크리 퍼뜨린 것입니다. 마음과 심장 둘 다 영어로 하트이기 때문에 와전된 건데요. 마르크는 원작에선 15세 흑발의 장신이지만 미아는 10살 전후의 소년으로 각색해 나중에 소피와의 이별을 염려하고 변장했을 때의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大丈夫よおばあちゃんあなた元気そうだし服も前より似合ってるわ 황야의 마녀의 저주로 소피는 노파가 되나 잘 때나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때 だって私あなたを愛してるの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을 때 원래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私綺麗でもないし掃除ぐらいしかできないから年寄りのいいとこはなくすものが少ないことね 이렇게 솔직할 때와 자신감이 없을 때의 온도차를 보여주기도 하죠. 황야의 마녀가 건 저주는 실질적으로 노파가 되는 것이 아닌 소피의 정신상태 또는 내면이 외모에 반영되는 식의 저주이기에 릴렉스하거나 솔직하거나 자고 있을 때 젊어지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고 장녀로서 모자 가게를 이어받는 그 성격 그대로였다면 이 저주는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원작에서 소피에겐 사실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의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각을 하지는 못하지만요. 소피가 일순간 젊어지는 것은 그 힘을 통해 저주에 저항하는 것이고, 소피가 자신의 외모를 낮춰보고 자학적인 태도였던 게 저주에 걸린 원인이라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소피가 자신을 낮추고 자기 이외의 누군가를 우선시해왔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지금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를 먹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마르클이 選んで汚れてないのこれしかないんだ 라고 하자 소피는 주저없이 스푼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음식을 먹는데 가장 편한 건 포크임에도 말이죠. 마르클은 아예 접시 위에 모든 걸 흡입해버리는데 포크와 스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식사 예절이 엉망이었죠. 教えることもたくさんありそうね。 그런데 문득 후반엔 저주가 풀리는 묘사 없이 소피가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이유를 두고 1. 켈시파와 만났을 때 계약이 성립되어서 그렇다. 2. 자신의 마법으로 결국 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둘 중 어느 쪽이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운데 이뤄진 소피의 정신적 성장이 저주를 푸는 촉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心臓をハウルに返したらあなたは死んじゃうの？ソフィーなら平気だよ。多分 켈시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대가리의 저주가 풀리는 것도 소피의 마법을 뒷받침하는 장면들이고요. ありがとうソフィー 소피가 겪는 늙음이라는 저주는 원작자인 다이애나 윈존스의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머리카락 색도 바뀌고 주름도 늘었다죠. 그 밖에도 젊은 소피가 나이를 먹어버린 건 불행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린 소녀라면 절대 못할 대담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라고 말했는데요. 나이를 먹고 일순간 젊은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는 들쭉날쭉한 소피의 모습도, 이 작품의 엔딩도 실은 모두 미아의 마음을 담은 묘사였습니다. 미아는 저주가 풀리고 할머니가 다시 젊어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영화만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모두 불행하다는 게 되니까. 중요한 건 소피가 나이를 잇는 것이다. 원작엔 언제 소녀가 원래대로 돌아갈지 적혀있지 않다. 원작자가 말하고 싶은 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아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나이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나이를 먹고,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며 노년이 되면서 내려놓게 되는 마음먹기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아나와 미아는 각자의 작품을 통해 늙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정서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소피는 좀 더 귀여운 할머니로 그려질 예정이었지만 미아는 애니메이터들에게 가차없이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작자는 그것이야말로 미아가 이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증거라고 감탄했다죠. 늙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쭈글쭈글한 생김새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벅차하는 부정적인 면을 정면으로 비추는 것도 이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정서입니다. ひどい戦争だ。南の海から北の国境まで火の海だった。 하울은 전쟁에서 자신의 마법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魔法学校に入学するとき誓いを立てさせられてる。 이런 이유로 전쟁터로 가긴 하나 불타는 도시 위를 활공하며 화약과 불길을 혐오하게 된 하울은 어떤 특정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전쟁 그 자체와 대립해 나갑니다. 敵？味方？どちらでも同じことさ 하울의 스승이자 왕실 마법사 설리먼은 자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는 걸 정의로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지 않는 하울을 악마와 계약하고 몸도 마음도 잃은 불온한 마법사로 치부하고 비난하고요. 여기서 국왕으로 변장한 하울은 せっかくだから私は魔法で戦に勝とうとは思わんのだ。確かにこの王宮にはサリマンの力で敵の爆弾は当たらない。その代わり周りの町に落ちるのだ。魔法とはそういうものだ。 라며 자기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미아는 이라크 전쟁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만 종반에 이웃나라 왕자가 전쟁을 끝내겠다는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성 아래 함대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통해 또 다른 전쟁이 야기되는 암시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쟁은 나쁘지만 누군가의 결심으로 쉽사리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아이러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원작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아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고 스즈키 토시오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 등장하는 설리먼의 개 히는 원작에선 국왕의 동생인 저스틴입니다. 이 녀석은 자신의 눈을 통해 본 걸 설리먼에게 수정구슬로 전송하는 능력도 있는데요. 미아와 친밀한 오시이마무로 감독을 모델로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ハウルの居場所を教えて。 소피를 반지가 이끈 곳은 하울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지트 앞 평원. 별의 아이가 떨어져 하울과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 ハウル彼氏は
하울이 소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기에 不思議ね。私前ここに来た気がするの。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축의 방향이 뒤틀리는 세련됐지만 까다로운 연출이죠. 자, 그럼 소피와 하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가보시죠. 소피가 과거의 하울을 만났을 때 반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듯 처음으로 하울이 소피를 만났을 때도 반지는 그랬습니다. 야, ごめんごめん。探したよ。 이젠 이 하울의 말의 울림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あなたはちょっと待ってから出なさい。いい子だ。 그렇다고 정녕 하울이 좋은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수시로 목욕을 하지만 정작 그 목욕탕은 더럽기 짝이 없듯 자신 이외의 아름다움엔 무신경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고 말해 소피를 울게 만들지만 소피가 노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든 말이죠. 미아는 하울의 방 가득한 잡다한 주술 콜렉션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피규어를 모아 집을 장식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라고 말했고, 하울이 소피의 손을 잡고 공중부양을 하는 장면의 콘티에는 이런 게 오해를 낳는다 라는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작에선 바람둥이인 하울을 지브리에서 미화했다는 말이 있지만 원작자도 미아도 하울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 고생을 할 거라고 애초에 하울의 되바라진 점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울의 성이 움직여야만 하는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야의 마녀와 설리먼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죠. 하울이 누워있는 침대 주위의 잡동사니들은 모두 황야의 마녀를 쫓기 위한 주술템이고 흔들거리는 모비는 황야의 마녀의 기척을 감지합니다. 둘째는 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울에게 마음을 뺏긴 여성들이 울며 불며 밀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의 현관문이 마법으로 이 도시 저 도시로 통하게 된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미아가 원작에서 가장 매료된 건 바로 움직이는 성이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입체적인 성의 표현 기법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겹겹이 움직였던 오무에서 착안된 것으로 여러 부속물이 주렁주렁 매달린 등산가의 가방 같은 이 성을 이루고 있는 잡동사니 부속품들의 움직임에 시간차를 두고 CG로 만든 다리를 붙여 완성을 했습니다. 다리는 처음엔 10개로 하려고 했었다는데요. 결국 4개 정도 붙여보니 재밌어서 그렇게 결정했고 닭다리 같은 모양과 무사의 다리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엔 닭다리로 낙점됩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의 성을 본 프랑스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에선 미아를 현대의 피카소라고까지 칭송했죠. 가장 중요한 성 디자인이 끝나자 나머지 제작은 급물살을 탑니다. 센과 치히로 작업을 마친 미아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있는 알자스 지방에서 휴가를 보냈다는데요. 양국의 문화가 다채롭게 뒤섞인 곳이기도 합니다. 미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들었던 도시 리크비르를 하울의 배경지로 설정합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캐릭터, 아름다운 음악도 좋지만 장대한 풍경을 자랑하는 하울의 배경 작화는 정말이지 압도적인데요. 이 아름다운 배경에 이질적으로 전함이나 비행선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잡상노트라는 책을 보면요, 전함과 비행선 이야기가 잔뜩 담겨 있는데 미아는 작품을 통해 전쟁과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메카닉 또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 작품의 1등 공신 중에 하나는 기무라 타쿠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지브리 작품의 엄청난 팬으로 먼저 출연 제안을 해왔다고 하죠. 미아가 녹음실에서 처음으로 기무라를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기무라가 모든 대사를 전부 외워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아는 기무라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수료했지만 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소피 역으로는 한때 국민 여동생이었던 바이쇼 치에코를 섭외했는데요. 기무라 타쿠야 이후 한참 동안 고민한 결과였으나 역시 팬들의 반응은 제각각. 어쨌거나 18세의 소피 역을 63세의 바이쇼가 연기한 것이 놀랍긴 했죠. 하울의 제자인 마르크를 연기한 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출연한 카미키 류노스케, 이웃나라 왕자의 목소리를 연기한 건 센과 치히로, 고양이의 보은에 이어 무려 3번째로 지브리 작품에 출연한 오오이즈미 요, 켈시퍼는 가수이자 배우이자 성우이기도 한 가수인 타치야, 황야의 마녀는 모노노케 히메에서 모로를 연기한 미와 아키히로가 맡았습니다. 캐릭터 중에 가장 그리기 어려웠던 건 역시 켈시퍼였다고 하는데요. 흐물흐물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일렁이는 불길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던 작화팀을 본 미아가 직접 고쳐 그리기 시작해 지금의 켈시퍼가 만들어집니다. 미아의 작업들은 늘 이렇습니다. 벼랑 위의 포뇨의 이 놀라운 파도 장면도 작화 감독들이 난항을 겪자 미아가 직접 전부 그렸죠. 하지만 이런 미아의 자부심과 비례하는 압도적인 작업량이 그의 은퇴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울을 작업할 때가 63세였으니 은퇴가 빠르다고 할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요. 음악가 히사이 시조가 미야자키 작품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지 20년쯤이 되었을 때가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선보였을 무렵입니다.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는 왈츠곡으로
작품 속에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사용되는 등 동일 반복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체 33곡 중 18곡의 메인 테마가 등장하니까요. 실은 미야 감독이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점은 소피가 18세부터 단번에 90세가 되는 점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도 소피의 감정의 지속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에 같은 테마곡을 여러 번 들려주려고 했다죠. 히사이시 조는 작품 무대가 서양이고 풀 오케스트라로 하는 건 확실히 정해뒀지만 장르를 고민했는데 그 무렵 작곡가로서 음악적인 주장이 강해졌고 편성이 복잡해질 것 같아 영상과의 조화를 고려해 심플한 왈츠를 선택합니다. 안정감이 있는 4박자에 비해 3박자는 살짝 어긋남이 있어 극의 음악을 문득 멈춰서 듣게 만드는데 여기에 여운과 애수를 담고자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시작한 히사이시는 1일 1곡의 페이스로 8일 만에 8곡을 써내려 갔다는데요. 심지어 단순한 멜로디 작곡도 아니고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전부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히사이시 조는 40분가량의 앨범을 만들 경우 3개월에서 최소 반년은 걸리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한 달에 10곡은 좋게 쓸 수 있었다네요. 평소에 히사이시는 미아에게 이미지 앨범이라는 이름의 신디사이저나 피아노로 녹음한 데모 테이프를 보냈지만 하울 때만큼은 미야 감독 앞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마음먹고 3곡을 준비해갑니다. 이때 심정은 마치 입시 연주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인생의 회전목 많은 3곡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음악 세계와 가장 다른 느낌을 줘서 걱정을 했었기에 미야자키 하야오와 스즈키 토시오가 이 곡을 골랐을 때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번 센과 치로도 그렇고 이번 하울도 그렇고 대본과 영상 작업을 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은 변치 않으나 감상이 변한다 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변한 거겠죠. 참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특히 늙음에 대한 통찰 부분을 쓰면서 꼭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는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ハッピーエンドってわけね。